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읽기 전에 잠깐 보면은 이 작품의 갈래는 뭐냐? 희곡이야. 희곡. 그래서 이 작품, 이 원고지는 희곡과 관련해서 희곡의 특징이 나오겠죠? 희곡, 극갈래의 출제 요소 정리하는 거야. 그 제목 왼쪽에다가 써보세요. 희곡의 갈래상 특징. 이거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윗글과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한 문제가 나올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은 극 중에서도 실험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한 실험극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조리한 사회를 보여주는 부조리극이야. 실험극, 부조리극으로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작품은 상징적인 소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쓰인 뭐 원고지, 족쇄, 아니면 처 이런 모든 인물이나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집중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읽어볼 것이다. 그렇죠? 일단 이것부터 이건 얘기하고 갈게. 희곡의 갈래상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 구석에다 써볼게요. 희곡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반드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땡땡땡이 없다. 서술자. 그렇지, 서술자가 없다라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어.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중에서 뭐를 못하는 거야? 간접. 직접. 직접 제시를 못하는 거죠. 직접 제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인물의 내면이나 가치관을 얘기하기 위해서 간접 제시만 가능한데, 간접 제시는 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행동. 대사와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만 제시가 가능하다. 이거를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간접 제시만 가능합니다. 자, 직접 제시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 무슨 뭐 하기? 자, 이야기하기일까 보여주기일까? 이야기하기라고 불러. 극적 제시일까 분석적 제시일까? 분석적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이야기하기나 분석적 제시의 기법은 없고 간접 제시만 가능한데, 간접 제시 다른 말로 보여주기의 기법이라고 부르고, 우순적 제시? 극적 제시. 그렇지, 연극 같은 극적인 제시가 가능하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대사와 행동만으로 이제 인물들이 나와서 해야 돼. 근데 무대 위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제약이 있을까? 시공간. 그래서 시공간적 제약도 있고 인물 수에도 제약이 있다.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현재화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야. 현재화된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뭐 CG 처리 못하고 뭐든지 현재화해서 무대 위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커. 인물 수에도 제약이 있고요.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 뭐 1초에 한 번씩 다 바꿀 수가 없어. 인물 수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다. 자, 그러면 이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활용하게 되냐? 다양한 맞아요. 소품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 무대 연출. 맞아. 무대 연출을 활용하면 된다. 다양한 무대 연출을 활용해서 이 제약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희곡의 특징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이걸 반영해서 한번 읽어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막이 오르면 장녀가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가족을 소개한다. 집안 책상 위에는 원고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소파, 커버와 벽도 원고지 무늬이다. 이어서 장남이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 같은 양복을 입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교수가 등장한다. 천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털어 돈을 가져가는데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하고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교수가 음악을 한 곡 틀라고 하자 옆방에서 똑같은 곡이 되풀이 된다. 자, 이거 뭔가 희망적인 것처럼 보여? 암담해 보여? 암담. 암담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착취당하는 가장의 그런 뭔가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작품이야. 희망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읽으면 답답할 수가 있어. 그리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져. 인물들이 나옵니다. 장녀가 등장해서 관객들한테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이러면서 소개를 해. 자, 그 말은 인물이 이 극중 인물의 역할뿐만 아니라 해설자의 역할도 합니다. 서술자가 아니라 해설자의 역할을 합니다. 인물이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의 역할을 해. 그래서 관객 여러분, 지금 우리 아빠를 소개할게요. 우리 아빠는 항상 일만 하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이 해설하는 부분이 해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맞춰봐. 인물들이 여기 무대 위에 인물들은 못 듣는다고 가정하고 여기 관객들한테 말하는 걸 뭐라고 불러? 그치? 방백이라고 부르죠? 우리 저번에 작년에도 나온 적 있어. 그래서 이건 방백이자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관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렇게 인물이 해설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가족을 소개하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독자들, 관객들 입장에서 객관적인 거리감이 생길까? 아니면 주관적인 거리감이 생길까? 되게 헷갈려. 만약에 바로 시작했으면 이 관객들이 이 장면에 몰입할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장녀나 아니면 장남이 잠깐 멈춰서 우리 아버지를 지금 좀 보세요, 여러분들 하면서 말을 건네요. 그래서 오히려 관객들이 그게 몰입하는 걸 방해합니다. 관객이 그게 몰입하는 것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상황을 평가하도록 만들어. 객관적, 비판적인 거리를 중간중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의도예요. 객관적,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함.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계속 줄줄줄 읽어주다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얘들아 잠깐 봐봐. 이 부분은 왜 그런 것 같아? 이 인물들은 어떤 인물인 것 같아? 하고 중간중간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 이야기를 좀 거시적으로 보자 라고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작품을 바라볼 수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해설자들이 관객들이 너무 몰입하는 걸 방해하고 중간에 나와서 이 상황을 잠깐 비판적,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면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런 효과가 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소격 효과라고 불러. 다른 말로는 낯설게 하기 기법입니다. 몰입을 방해하고 낯설게 하는 기법, 소격 효과를 가지고 온다. 자, 그 다음에 원고지라고 하는 거,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게 착취당하는, 노동을 착취당하고 강요당하는 가장의 삶이라고 봤을 때 원고지를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 원고지는 긍정적인 소재가 절대 아니겠죠? 이 원고지가 쌓여있다, 이런 것들. 집안 책상 위에는 원고지가 잔뜩 쌓여있고 소파, 커버, 벽 다 원고지 무늬고 막 이런 소품들, 무대 장치들 다 뭘 얘기하는 거냐? 억압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소품과 연출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고지의 노동에 시달리는 교수의 삶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집 안에 모든 공간에 원고지가 있으면서 이 노동의 얽매인 교수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 이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관객들한테 교수의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장남이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장남도 똑같아. 장녀뿐만 아니라 장남도 해설자의 역할을 합니다. 얘도 해설자야. 인물이자 해설자.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 같은 양복을 입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교수가 등장한다. 자, 쇠사슬이랑 원고지 양복을 통해서 또 어떤 걸 볼 수가 있냐? 너무 괴로워 보여. 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 같은 양복, 그리고 허리에 두른 쇠사슬, 이런 것들은 노동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노동의 중압감. 뭐 죄인도 아닌데 쇠사슬을 두르고 쩔그럭쩔그럭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구속된 느낌, 구속감을 상징합니다. 도망칠 수가 없게 나오는 거죠. 처는 잠자는, 처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 아내라는 뜻이야. 와이프, 아내. 아내는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털어 돈을 가져가는데, 잠자는데 그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든 말든 막 돈을 털어가. 처는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 액수에 실망하고, 왜 이렇게 액수가 적어? 하면서 교수한테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깨운다. 교수가 음악을 한 곡 틀라고 하자 일어나서 교수가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 했더니 옆방에서 똑같은 곡이 계속 리플레이가 된다. 똑같은 곡이 리플레이가 된다라는 건 뭐를 상징하는 거냐? 교수의 지루한 일상이 뭐 된다? 반복된다는 걸 보여줘요. 이건 청각적인 요소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청각적 요소. 배경음악을 통해서 교수의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죠? 그러면 이 작품은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을 다 동원해서 반복되고 답답한 교수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너네가 읽어줄 차례야. 조금 다른 친구들의 학습 효과를 위해서 이 상황에 걸맞는 그런 단언어적 표현 잘 활용을 해주세요. 목소리나 이런 거. 교수 읽어주세요. 시끄러운 음악을 무엇 때문에 들을까?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좋건 나쁘건 간에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하느냐 말이오. 당신이 음악을 몰라 그래요. 애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 곡 이름이 뭐지? 찬란한 인생이라는. 찬란한 인생이라.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된다는 말이고. 그런가 보죠. 자,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보면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무엇 때문에 틀까? 자기가 틀라고 했잖아. 근데 불만이 있나 봐. 왜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시끄러우면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 불만이 있어.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불만이 있는 거죠. 반복되는 음악 질린 거야. 질림.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남편한테 공감을 해주고 있어? 안 해주고 있죠? 남편을 배려하지도 않고 공감도 못하고 있어. 아니, 좋건 나쁘건 간에 왜 똑같은 곡을 계속 되풀이하냐는 말이요. 실증을 느끼고 있어. 반복된 일상에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음악을 몰라서 그래요. 애들은 좋다고 하는데. 자, 소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죠? 소통에 디귿지읒 단절이 드러납니다.
보통의 단절. 그리고 가장을 나라래. 이 가장이라는 거는 이 집을 이끌어가는 장이라는 거잖아. 가장인데 뭐 하고 있어?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무시. 가장을 무시라고 하는 게 좋겠다. 가장을 무시. 그 곡 이름이 뭐지? 지금 교수가 싫어하다가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 교수는 이제 좀 소외가 되고 있죠? 가정 속에서 의견이 묵살당하고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외되는 가장. 자, 노래 이름이 뭐냐면 찬란한 인생이라나요? 이랬어. 찬란한 인생? 자, 요거 형광펜 칠해 보겠습니다. 상징적인 제목이야. 상징적인 소재나 상징적인 요소들에다가 형광펜 칠해 볼게요. 찬란한 인생. 이 찬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 작품 속의 교수의 인생과 뭐 되고 있어? 대비되고 있죠? 교수의 비참한 인생과 대비가 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품 속에서 땡땡적인 요소야. 반대로 말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반대로 말하는 걸? 반어. 그치. 반어적인 요소입니다. 교수의 비참한 인생과 대비되는 반어적인 요소로 등장했다. 찬란한 인생이라. 이 반어적인 요소가 이렇게 배경 BGM으로 나오는 거죠. 찬란한 인생이라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된다라는 말이군. 그런가 보죠. 그런가 보죠. 요거는 무관심한 태도죠. 성의가 없는 태도야. 성의가 없는 말투로 읽으면 돼. 이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기역부터 미음 밑줄 쳐놓고 다음 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그 인물의 대사, 뭐 태도 이런 거 괄호 열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성의 없게 무관심하게 그런 목소리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있는 신문지를 집어본다. 참 이거 많이 아프고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날 애가 자기 아비를 죽였고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고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고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고.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되고 있어? 열거되고 있죠? 열거법을 쓰고 있어. 열거법이 쓰이면 공통점에 주목해야 돼? 차이점에 주목해야 돼? 그치. 이 대상들이 뭔가 공통된 내용이 있을 거야. 공통된 내용,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어떤 사건들인 것 같아? 그치. 부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죠? 막 살인사건, 자기 아비를 자기가, 2살 난 애가 자기 아비를 죽였다. 이거 비현실적이야. 또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서 동대문이 무너졌는데 얘는 도망가 버렸다. 비인간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열이 되고 있어. 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 뭐 같아, 재현아? 재현이 이런 거 잘하잖아. 현대 상황, 현대 사회의 부조리함, 풍자. 맞아요. 현대 사회의 부조리함을 풍자하는 신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문도 상징적인 소재니까 우리가 형광펜을 칠해야겠다. 이 신문을 혼자 읽는다 해서 신문에다가 형광펜 칠해 보겠습니다. 이거 상징적인 소재야. 뭘 보여주는 소재냐? 이거. 현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대 사회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봐봐. 아까
찬란한 인생이라는 거는 반어적인 제목이었다면 개성을 잃은 노동자 이건 반어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표현이죠. 누구의 삶을 보여주는 걸까? 교수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여줘. 얘는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교수의 삶을 보여줍니다. 내가 번역한 교수의 직업은 교수이자 번역가야. 그래서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고 하는 나의 번역책이 착취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다시 나왔어. 착취사도 상징적인 제목이죠. 회사 이름이야. 교수가 당하는 착취를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을 통해서 교수가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반어적인 그런 소재들은 아니야. 읽어볼게.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는다. 쓱 날짜를 보더니 처. 당신 참 이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이거 다시 또 읽어야 돼. 읽어줘. 근데 올 한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참 비가 많이 왔고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나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아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거나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고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악마사에서 나왔어. 이 지시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다음 장이야? 아니지, 쳐. 참 세상도 좀 변했군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피곤하시죠? 잠깐만요. 여기서 처가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하면서 교수한테 다시 신문을 줘. 자, 교수가 지금 내가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구나 하면서 멍청한 부분을 드러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시간 감각이 뭐 됐을까? 마비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치? 무의미한 일상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때문에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몇 년인지까지도 다 까먹게 된 거지. 점점 더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가고 있어.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근데 그 신문의 내용이 너무 반복적이야. 3년 전의 신문과 저희 신문 끝까지 이제 괄호 닫아주시고 신문의 내용이 3년 전이랑 반복이 됩니다. 똑같아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아까 비정상적인 현대인들의 삶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부조리함. 현대인의 부조리한 모습이 변화했어? 아니죠. 반복됨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이 나쁜 모습을 하루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매번 반복적으로 3년 전과 다를 바가 없이 반복하는 거지. 자, 근데 뭐가 좀 바뀌었냐면 악마사로 바뀌었어. 착취사에서. 착취랑 악마 중에서 악마가 더 이제 조금 더 나쁜 느낌이 더 들거든? 악마사. 이 3년 동안 사회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더 바뀌었냐면 착취사에서 악마사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 회사가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다니던 회사가 착취사라는 이름에서 이제 악마사라는 이름은 바뀐 거야. 회사가 더 악랄해졌다라고 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군요. 이렇게 얘기하네. 자, 처는 세상이 안 변한 것처럼 느껴진대. 그 말은 지금 남편이 하는 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아니요. 없는 거죠. 무관심해. 1번.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해. 인물의 무감각한 성격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비판의식이 마비된 거야. 마비된 감각.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데 그걸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거 재현이가 맞춰보자. 한번 쓴 적 있는 표현인데 우리 오늘 이 페이지 안에 있어. 맞아, 반어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도 안 변한 사회를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대사다. 그러면 이것도 형광펜 칠해야겠죠? 반어적인 이런 표현은 시험 출제 요소야.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여기 형광펜 칠해주세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자, 여기서 걱정을 하는 말투로 읽어야 될까? 아니죠. 진심 어린 걱정 아닙니다. 걱정이 아니라 뭐로 봐야 되냐? 그냥 화제 전환이야.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장녀. 장녀 드디어 나왔네. 옆방에서 화장을 하면 장남에게. 예,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 장남, 시계에 밥을 준다.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칠게요.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여기서 먹었던 거 아니야. 거기서 먹었던 거 같기도 하고. 언제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도. 글쎄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겠고. 잠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장녀가 야, 시계가 좀 늦는데 네가 일어난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이랬어. 그리고 옆에서는 처가 남편한테 밥 좀 드릴까요? 이러고 있어. 보통 시계한테 건전지를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일부러 밥을 준다라고 표현을 했어. 밥이나 좀 줘라 이 표현. 시계에 밥 주기. 요 표현이랑 남편에게, 교수에게 밥 주기. 이 사건이 지금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서 표현도 겹쳐. 일부러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거죠. 의도적으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형광펜 칠해볼게. 시계가 좀 늦는데 밥이나 좀 줘라. 요 대사도 상징적인 대사인 거야. 뭐를 상징하냐? 지금 요 사회에서 가장 남편이 뭐랑 같은 취급을 받는 거야? 그렇지. 시계랑 같은 취급을 받는 거야. 남편과 시계가 서로 같은 대상으로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즉, 뭘 보여주는 거냐? 부품처럼 전락해버린 부품. 사물처럼 착취당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품, 그리고 쉼표, 사물처럼 착취당하는 가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인간이 기계처럼 쓰이는 거죠? 장남, 시계에 밥을 준다. 태엽을 감아주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좀 계세요. 제가 밥을 좀 지을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밥을 좀 지을게요는 걱정해서 챙겨주는 게 아니야. 뭐냐면 밥을 먹어서 너도 빨리 더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가 기계처럼 노동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교수는 처음에 거절해. 괜찮아. 밥 먹었어. 이 말투 당당하고 거세게 말해야 돼? 아니죠. 어떤 느낌으로 얘기해야 될까?
무기력하게 읽으면 돼. 무기력. 그러니까 사실 밥 먹은 거 치매처럼 이제 뭐 몇 월 며칠인지도 잘 모르고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을 잘 못해. 무기력하게 거절합니다. 어디 사요? 하고 물어봐. 자, 이 말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아침. 그렇지. 표독하게 읽으면 돼. 표독하게. 추궁하는 거야. 어디서 먹었어요?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기서 퇴근하기 전에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성과 감각이 마비가 됐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 치매 환자처럼. 언제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에도 글쎄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 하겠군. 자, 그 다음 계속 처가 읽어주세요.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죠. 그러니까 밤낮 몽골어를 잘 이으시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뿐인가요?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고 출근기도 사야겠고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는데.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이고. 잠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자, 이거는 걱정해 주는 게 아니죠? 아니, 가장의 아니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대. 일이 더 중요하대. 지금 하는 번역 대체 언제쯤 끝나요? 끝나야 돈이 들어올 텐데.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남았지? 몇 가지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경주마처럼 내가 그냥 눈 앞에 놓인 일만 하는 거야. 놓인 일을 그냥 수행하는 부품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에 부품, 나사가 지금 시계가 몇 시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걸 똑같은 거지. 경주마처럼 눈앞에 놓인 일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잘 이루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것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뿐인가요? 자, 여기서 뿐이라고 하는 조사는 만족을 한 거야? 안 한 거죠. 뭔가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줘. 너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뿐인가요? 이렇게밖에 일거리가 안 들어온 건가요? 불만족하는 거죠? 불만족하고 있어. 자,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여기 형광펜 칠해볼까? 책 제목들이 직설적일까 반어적일까? 아까 밑주신 것 중에 찬란한 하루? 찬란한 인생이 있었고, 그리고 개성을 잃은 노동자가 있었잖아. 찬란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개성을 잃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쟤는 반어적인 표현이야. 왜냐하면 반어적인 요소다. 뭐랑 반어가 되냐? 반대가 되냐? 지금 교수가 자존심도 없고 창조성도 없어요. 자존심과 창조성을 잃은 교수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자, 한거펜을 칠해봤습니다. 자기가 번역하는 책이 자존심이 중요하다, 창조성이 중요하다 이런 책인데 자기는 창조성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일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책 제목들도 반어적인 장치입니다. 일부러. 어쨌든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자, 지금 교수는 피곤해하고 있어. 어떤 것이든 빨리 끝내야지요.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 되고 출근기도 사야 되고 또 이번에는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래. 물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야.
아니, 피곤하다고 하는데 걱정을 해주지 않을 망정 일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읽어볼게요.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는데 지금 정작 돈을 버는 주체인 교수는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체크가 돼? 안 되죠. 돈의 사용처를 잘 모릅니다.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고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이고. 자, 이거는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없죠. 이 장면 안에서 관객들도 그렇고 이 교수도 그렇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변명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일부러 관객들한테 정답을 얘기해주진 않아.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교수 읽어주세요. 아, 그저께도 읽어주세요.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만 한을 내지 않았소. 그건 되시기 동생 사촌의 며느리 뻘 내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고 했지요.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그건 순자 언니 축하뻘 내는 며느리 시노이의 아버지. 아이 됐어. 아이 피곤해. 8시야 8시 늦겠군. 자,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10,000환 정도를 내지 않았소? 환이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세던 화폐 단위래. 10,000환을 했대. 자, 지금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죠?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서 그랬지요. 네, 이 부분 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변명이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뭘 보여주냐? 뭘 보여주는 것 같아? 만약에 이게 사실이 진짜야. 진짜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한테 내가 이제 돈을 썼대. 풍자는 알겠지? 뭘 풍자하는 걸까? 문제성. 아니야, 문제성이란 말은 이상한데? 물질성, 맞아요. 인간 관계. 인간관계가 현대사회는 진짜 작은 인간관계여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물질을 바치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구절은 무슨 법을 쓰고 있을까? 과장법 쓰고 있지. 현실 세계에서 이 정도로 챙겨주진 않잖아. 과장법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물질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됐어. 관심이 뚝 떨어졌어. 그냥 피곤하니까. 됐어. 됐어. 또 있지? 그 전날,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아니,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의, 시누이의, 아버지의, 어쩌고저쩌고. 됐어. 아유, 피곤해. 땡, 8시입니다. 교수는 깜짝 놀라 일어선다. 8시 늦겠군. 자, 지금 8시라는 얘기만 들으면 발작을 해요. 사실 아침 8시가 아니라 저녁 8시인데 지금 시간을 착각했어. 보면 8시 늦겠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강박증이라고 부르잖아. 강박증 환자처럼 굴어. 기계적인 모습입니다. 기계적으로 노동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계적으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지금 8시야 나가야 돼 하면서 어디 가세요? 가긴 어딜 가? 어디 가긴 어딜 가? 나 가는데 모르시오? 어디 간다는 거야? 회사 간다는 거죠? 회사 가는 거 몰라? 옷 갈아입어야지. 벌떡.
자, 전번 모양의 철쇠를 졸라맨다. 전번은 지난번이야. 지난번 모양의 철사를 졸라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철새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상징적인 소재야. 철새는 뭘 얘기하냐? 노동의 무게를 상징하는 거죠. 사회와 가정에서 느끼는 책임감, 구속감, 그리고 무게, 중압감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사회와 가정에서 느끼는 책임감, 구속감, 중압감을 상징한다. 지금 몇 분이야? 52분. 그래, 잠깐 쉬었다가 할까? 근데 계속 봐봐. 이어 도어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다.